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차는 바로 차입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보약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분이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직접적으로 활성화해서 인슐린 분비량을 늘려준다는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기운이 없고 합병증이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1순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기 위해 식사 전에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혈당 관리하는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게 식후에 혈당이 널뛰는 혈당 스파이크죠. 이걸 막기 위해 제가 꼭 추천드리는 일상 식재료는 양배추와 시금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음식들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음식 간의 시간 간격이에요. 보통 채소를 먼저 먹는 거꾸로 식사법을 많이 실천하시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15분의 법칙은 놓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혈당 스파이크를 제대로 방어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먼저 식사 전에 비전분 채소를 150g에서 300g 정도 충분히 드시는 겁니다. 여기서 비전분 채소란 감자나 고구마처럼 탄수화물, 즉 전분이 많은 채소가 아니라 양배추나 시금치처럼 수분과 식이섬유가 주성분인 채소들을 말해요. 이 채소들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우리 몸에 천연 혈당 방어막을 쳐주는 역할을 하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서 다음에 들어올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줄 뿐만 아니라 비타민 U가 풍부해서 빈속에 먹어도 위장에 부담이 없습니다. 시금치는 인슐린 신호 전달에 필수적인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혈당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대기 시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채소를 먼저 드셨다면 우리 몸이 혈당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최소 15분, 가급적 30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둔 뒤에 본식인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2019년 이탈리아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간격을 두었을 때 혈당 상승 곡선이 무려 30-40%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호두과자처럼 혈당을 올리기 쉬운 간식을 드실 때도 이런 채소들을 미리 먹고 30분의 간격을 두면 혈당이 튀는 정도를 확연하게 줄일 수가 있어요. 이번 내용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식사 전에 양배추나 시금치 같은 비전분 채소를 충분히 씹어서 드실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최소 15분에서 30분 정도를 기다렸다가 본 식사를 하는 것. 이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의 췌장을 살리는 가장 쉬운 비결입니다. 당뇨 환자 혹은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식단을 중요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식단 관리를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해서 혹은 혈당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의학적인 핵심은 바로 우리 몸에 인슐린이라는 일꾼을 쉬게 해주는 것에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라는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 에너지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힘을 쓰려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열쇠가 세포의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거나 유형군인 분들은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인슐린 부족인데요. 열쇠 자체가 모자란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열쇠는 있는데 문구멍이 녹슬어서 문이 잘 안 열리는 경우죠. 결국 문이 안 열리니 포도당은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을 떠돌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췌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열쇠가 부족한가 봐 라고 하면서 무리하게 인슐린을 계속 뽑아내게 되죠. 식단을 꼼꼼히 챙기지 않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자꾸 먹는다는 건 이미 지쳐있는 췌장을 채찍질해서 억지로 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췌장이 완전히 번아웃하게 되어서 인슐린을 만드는 기능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회복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단을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혈당 수치를 관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음식을 먹어서 췌장이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효율적으로 일하게 만들고 지친 췌장에게 휴식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약하자면 식단 관리는 단순히 음식을 참는 게 아니라 지친 췌장에 휴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선택해서 우리 몸의 인슐린 일꾼들이 무리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식단 관리의 진짜 목적입니다.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꾸준히 먹으면 좋은 차는 무엇인가요? 췌장을 살리는 4가지 좋은 차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차는 바로 환기차입니다. 보통 환기는 기력 보충제로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보약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환기의 성분이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직접적으로 활성화해서 인슐린 분비량을 늘려준다는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기는 당뇨로 인해 에너지가 소변으로 빠져나가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것을 막아주는 보습작용이 뛰어납니다.
뛰어납니다. 신장 기능을 보호해 단백뇨를 줄여주는 효과까지 있으니 췌장 기능이 저하되어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기운이 없고 합병증이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환기차를 1순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동의보감에서 상약 중에 상약이라고 극찬한 둥글레차인데요. 당뇨를 한의학에서는 입이 마르는 병, 즉 소갈이라고 하죠. 둥글레는 진액을 생성해서 갈증을 씻어주는 해갈 작용이 탁월합니다. 인슐린 분비를 돕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혈당과 고혈압을 동시에 잡는 데 효과적이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마르고 열이 많은 분들께는 특히 좋지만 성질이 차기 때문에 평소 설사가 잦은 분들은 연하게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췌장의 짐을 덜어주는 여주차예요. 여주 속의 식물성 인슐린과 카란틴 성분은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잘 연소되도록 돕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기가 인슐린 공장을 돌린다면 여주는 그 인슐린의 이를 직접 도와주어 췌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잘 말린 여주를 차로 우려내서 부드럽게 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몸이 찬 분들을 위한 생강차예요. 둥글레와는 정반대의 체질인 분들께 좋은데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실제 시드니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생강 1g씩 복용했을 때 혈당 수치가 12% 정도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때 손발과 아래체가 차고 순환이 안 되는 분들, 체중이 좀 있는 분들이 생강차를 드시면 몸의 열을 높여서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어요. 핵심 내용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췌장 베타세포를 깨우고 기력을 살리려면 환기차, 그리고 입이 마르고 열이 많을 땐 둥글레차, 췌장의 일을 덜어주는 식물성 인슐린은 여주차, 마지막으로 몸이 차고 순환이 안 될 땐 생강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 몸에 맞는 차 한 잔이 지친 췌장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곡물, 과일이나 음식 중에 당뇨에 안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우선 이걸 설명하기 위해 당뇨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모두가 같은 당뇨가 아니라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이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인슐린 부족형 당뇨입니다.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자체의 힘이 약해져서 인슐린 분비량, 즉 C펩타이드 수치가 저하된 상태입니다. 주로 마른 당뇨 환자분들께 많이 나타나고요. 근육량이 적어서 혈당을 저장할 창고가 부족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췌장이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음식을 줄이거나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췌장이 더 빨리 과로사할 수 있어요. 췌장을 쉬게 하는 휴식 위주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형 당뇨인데요. 인슐린은 충분히 만들어지지만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무시하거나 반응이 둔해져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복부 비만, 지방간, 대사증후군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식이나 야식을 줄여서 체중이 감소하고 몸이 가벼워진다면 이는 몸의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인슐린 분비량을 알 수 있는 C펩타이드 검사를 하면 인슐린 분비량은 정상이거나 오히려 높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인슐린은 제대로 분비가 되는데 잘 쓰이지 못하는 저항성 때문에 혈당이 안 잡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슐린 저항형의 경우에는 식단 개선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내장지방과 기름때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섞여 있는 혼합형 당뇨도 있다는 점인데요. 췌장의 인슐린 분비력도 떨어져 있고 동시에 인슐린 저항성까지 있는 복합적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 췌장 기능 회복과 저항성 개선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유형에 따른 음식 관리에 어떠한 차이를 두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남에게 보약인 건강식이 내 당뇨 타입에 따라서는 오히려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몸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기름때가 문제인지 췌장 기능 저하로 인한 인슐린 부족이 문제인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배가 나오고 살집이 있는 인슐린 저항성형 당뇨인 분들은 몸에 인슐린은 충분히 있는데 세포가 기름때에 찌들어서 문이 잘 안 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때 독이 되는 음식은 과일즙, 미숫가루, 선식, 그리고 각종 음료 등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혈액 속에 에너지가 넘쳐나서 문 밖에서 줄을 서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흡수가 빠른 액체나 가루 형태의 당분이 들어오는 건 막힌 하수구에 물을 자꾸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 마신 과일즙이나 미숫가루가 기름때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혈관을 설탕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운이 없고 마른 에너지 부족형인 인슐린 부족형인 분들은 애초에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힘이 약하고 태울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모자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독이 되는 음식은 거친 현미밥이나 생채소 위주의 식단인데요. 건강 생각해서 억지로 현미밥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기력이 없는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과 같아요. 소화력이 약한데 거친 음식만 자꾸 고집하면 영양소 흡수가 자꾸 안 되어서 췌장은 굶주리게 됩니다.
있습니다. 췌장에 에너지가 없으니 인슐린은 더 안 나오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차라리 소화가 잘 되는 쌀밥에 고기 같은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통으로 피해야 할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죽과 떡 같은 음식인데요. 이건 췌장이 할 일을 밖에서 미리 다 해버린 음식들입니다. 입에 넣자마자 혈당이 수직 상승하기 때문에 내 췌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가장 안 좋은 음식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나의 당뇨가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당뇨라면 과일즙, 각종 음료 같은 빠른 설탕을 끊으셔야 하고요. 반대로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다면 소화 기능도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니 현미밥 같은 거친 음식보다는 일단 소화가 잘 되는 식사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내 몸 상태를 먼저 아는 것이 진짜 건강식을 찾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한국인의 가정식에서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식은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최고의 예방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밥 중심의 한식이 탄수화물이 많아서 위험하다고들 걱정하시는데 그건 한식을 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당뇨병 학회가 권장하는 이상적인 영양소 비율이 탄수화물 60% 그리고 지방 20% 단백질 20%입니다. 이 비율을 지키면서 한식을 보약으로 만드는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릴 테니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단순당은 무조건 끊으셔야 합니다. 믹스커피, 탄산음료, 과일 주스는 당뇨 환자에게 독약과 같아요. 특히 과일 주스 한 컵만 마셔도 하루 권장 당 섭취량인 50g을 바로 채워버립니다. 단순당이 혈관에 넘쳐나면 간에 기름이 끼고 고혈압, 고지혈증이 따라오죠. 단맛을 끊기 힘들다면 아스파탐 같은 대체 감미료를 활용하는 과도기를 거치더라도 액체로 된 당분은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둘째, 밥의 양을 딱 2숟가락만 남겨보세요.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밥은 더 이상 보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잡곡밥이나 현미밥이 식이섬유가 많아 좋긴 하지만 그 역시 본질은 탄수화물입니다. 평소 드시는 양에서 무조건 2숟갈만 덜어내세요.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전체 탄수화물 섭취량을 5에서 10% 줄여 학계 권장 비율인 60% 이하로 맞출 수 있습니다. 셋째, 식이섬유라는 천연 방지턱을 먼저 세우세요. 나물과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도당이 혈관으로 들어오는 속도를 늦춰주는 최고의 방어막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중년 남성분들은 식이섬유 섭취가 매우 부족한데요. 식사 전에 나물을 먼저 서너 젓가락 드는 거꾸로 식사법만 실천해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복부 비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한식은 밥이 전부가 아니라 밥과 반찬의 조화가 핵심입니다. 무조건 밥을 끊는 극단적인 식단은 오래 못 갈 뿐더러 오히려 사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물과 단백질을 먼저 챙긴 뒤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거꾸로 식사를 실천해보세요. 정가랑 한식 한 상은 그 자체로 가장 훌륭한 당뇨약이 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오늘부터 밥상은 무조건 채소, 고기, 밥 순서로 드시고 마지막에 밥 2숟가락은 꼭 남겨주세요. 단순당인 설탕과 음료수는 끊으시고요. 이것이 한식으로 당뇨를 다스리는 가장 완벽한 가이드입니다. 인식과 다르게 의외로 당뇨에 좋은 음식이 있나요? 사람들이 당뇨 관리할 때 정말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다들 혈당 올리는 음식만 조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혈당을 방어해주는 음식, 그러니까 먹었을 때 췌장이 편해지고 몸에 염증이 낮아지는 음식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흔하고 너무 평범해서 심지어 반찬 정도로만 취급을 받다 보니까 대부분 이게 얼마나 당뇨에 좋고 혈당에 좋고 혈관에 좋은지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당뇨 23년 차인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저에게 추천을 해주신 음식들 4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청과 연근입니다. 무청은 무청 시래기라고도 하죠. 무보다 영양이 5배 이상 많은데 혈당을 천천히 쓰게 만드는 식이섬유가 진짜 풍부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무청을 제철일 때 많이 사다 놓으셨다가 이거를 냉동실에 얼려두세요. 그리고 밥을 할 때 조금씩 넣어서 무청 시래기 밥을 해 드시거나 무청 나물 무침도 해 드시고 또 이제 시래기 국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활용을 하세요. 저한테 무청 시래기 밥을 먹었더니 혈당이 많이 안 오른다. 이거 꼭 소개를 해줘라 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또 그리고 연근에 끈적한 성분이 있거든요. 이 떫은 성분이 위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혈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줘서 식사 후에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많이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청과 연근 너무 좋은 음식이다 추천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깻잎입니다. 다들 고기 드실 때
때문에 향이 좋아서 쌈채소로만 많이들 드시는데요. 이게 당뇨를 보는 제 관점에서는 완전히 좋은 음식, 정말 기적 같은 음식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깻잎 안에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인슐린을 분해하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대 연구에서는 깻잎 추출물을 8주 동안 먹었더니 인슐린이 잘 안 듣는 상태가 18.4%나 좋아졌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깻잎이 그냥 쌈채소, 단순한 향이 좋아서 먹는 채소가 아니라 췌장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좋은 채소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역과 식초 조합인데요. 많이들 미역 초무침 해 드시잖아요. 이 미역이 물을 만나면 20배 이상 부풀어서 배부른 느낌을 주고요. 또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줘서 혈당에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식초, 특히 요즘 유행했던 사과 식초 있잖아요. 이걸 곁들여서 같이 먹으면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속도를 한 번 더 억제해줘서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오르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적상추인데요. 적상추는 샐러드용 채소 혹은 쌈채소로 알고 계시는데 이 적상추에도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폴리페놀,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관에 있는 염증을 낮추는데 정말 좋습니다. 당뇨는 결국 혈관병이라서 이런 항염증 채소는 꾸준히 먹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어머님께서는 텃밭에 적상추 많이 키워서 매 끼니마다 챙겨 드시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세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효과를 본 음식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건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인데요. 이걸 식사 전에 한 스푼만 먹어도 혈당이 내려가고 살이 쭉 빠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2달 동안 실제로 먹어봤어요. 먹어봤더니 식후 혈당이 진짜 덜 오르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냐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식사 전에 이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먹으면 이 기름이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낮춰줘서 탄수화물을 천천히 흡수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도 저처럼 실험을 해봤는데 식사 전에 올리브 오일을 먹고 식후 혈당을 쟀더니 평소보다 혈당이 20에서 30% 더 낮아졌다, 덜 오르더라, 이렇게 실제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런 간단한 음식들만 잘 챙겨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부드럽게 잘 올라간다는 거죠. 반대로 좋은 줄 알았는데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음식이 있나요? 다들 건강해 보이는 음식은 혈당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혈당을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약한 우리 한국인의 췌장을 더 힘들게 만드는 진짜 원인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건강 음료처럼 보이지만 혈당을 순식간에 올리는 액체 음식들이에요. 이 액체 음식이 왜 안 좋냐 하면은 씻는 과정이 없이 바로 몸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딱딱한 음식보다 혈당을 훨씬 더 빠르게 올려요. 이게 먹는 저희는 달달하니까 좋지만요, 췌장 입장에서는 갑자기 폭풍이 쏟아지는 거랑 같아요. 대표적인 게 선식인데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아침에 밥을 먹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이제 선식을 건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곡물을 갈아버리는 순간 섬유질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흡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이게 건강식이 아니라 액체로 만든 탄수화물 폭탄 덩어리인 거죠. 그러면 시판 과일 주스는 또 어떨까요? 이거는 사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직접 갈아 마시는 주스는요? 이것도 안전하지 않아요. 케일 주스, ABC 주스, 샐러리 주스, 요즘 많이 좋다고들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재료가 좋은 건 맞지만 우리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을 관리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요, 이거를 갈아버리는 순간 당이 순식간에 흡수가 되면서 혈당이 치솟기 때문이에요. 스포츠 음료, 믹스커피 뭐 말할 거 없고요. 몸은 이거를 몸에 좋은 음식이다, 몸에 좋은 음료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설탕 덩어리, 당 덩어리,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2번째로요, 건강해 보이는 한식 음식들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한식의 경우에는 양념과 소스가 문제인데요. 쌈장, 고추장, 초고추장, 케찹,
돈가스 소스 이런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어도 소스 한 스푼 때문에 혈당이 확 튀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우리 회 먹을 때 회는 단백질이니까 괜찮아 하고 드시지만 초고추장은 설탕입니다. 고추장 어떤가요? 밀가루 들어가고 설탕 들어가죠. 쌈장도 어떻죠? 쌈장도 설탕 들어간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한국인은 이 장맛, 소스 맛, 양념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듬뿍 찍어 먹는 이 문화가 췌장에는 쥐약이라는 거죠. 또 요즘 샤브샤브나 이런 것들 많이 드시는데 월남쌈도 사실 좋아 보이지만 라이스페이퍼는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래서 월남쌈이 왜 안 좋다고 그러냐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 정체를 알게 되면 월남쌈도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탄수화물을 먹는 건데 거기다가 정제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설탕이 많이 들었다, 당이 많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이건 김밥도 많이들 야채가 들었으니까 좋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김밥 쌀 때 쌀이 70%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김밥은 후다닥 빨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이 더 급하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겨울에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은데 물회 드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회는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육수랑 초고추장이 문제예요. 육수 자체에 당분이 많고 여기에 면까지 넣으면 탄수화물 폭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건강한 음식이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혈당에도 건강한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건강해 보이는 음식이 혈당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평소에 드시는 것들을 조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혈당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겉에 보여지는 것들보다 흡수 속도, 가공 방식, 특히 영양 성분표를 철저하게 잘 살펴보시는 게 훨씬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당뇨와 혈당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당화혈색소만 정상이면 나는 안전하다. 나 당화혈색소 잘 나왔으니까 나 혈당 관리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게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당뇨는 숫자의 병이 아니라 오해가 쌓이는 병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병을 오래도록 질질질 끌게 하고 치료 시기를 길게 만들거든요. 정말 다양한 오해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혈당이 조금만 올라가도 큰일 난다. 그 불안감이에요. 많은 분들이 식후 혈당 수치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무언가를 먹긴 했다면 누구나 오르내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 숫자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높아진 혈당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혈관이 얼마나 손상되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당뇨는 고혈당이 병이 아니라 혈관이 공격당하는 병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오해는 바로 나는 당화혈색소만 좋으면 괜찮다라는 믿음입니다. 당화혈색소는 지난 2-3개월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혈당이 160, 180, 200 이렇게 출렁출렁여도 이거를 잡아내지는 못합니다.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이고 실제로 보면 수치가 잘 나오니까 나는 건강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몸속에서는 전쟁터일 수도 있어요. 혈당이 폭발하고 인슐린 많이 나오고 췌장이 계속 과로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당화혈색소만 좋다고 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없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3번째로 정말 흔한 착각이 있는데요. 나는 마른 체질이니까 당뇨란 상관없다.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믿고 계세요. 정말 놀라운 게요. 한국인 당뇨의 절반은 마른 당뇨라는 거예요. 한국인은 원래 췌장이 작고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도 서양인보다 36%나 낮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스트레스만 받아도 잠을 하루만 못 자도 혈당이 금방금방 튀게 됩니다. 몸무게가 적다고 안전하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당뇨에 대해서 그리고 혈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뭐냐라고 하면은 혈당 숫자만 잘 관리하면 된다 이 생각입니다. 근데요, 한국인의 당뇨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는 아닙니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많은 문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췌장, 인슐린, 혈관, 염증, 간, 심장 등 모든 것들을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문제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씩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혈당 높다, 혈당 낮다, 이건 혈당에 좋대 이런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요. 정말 중요한 건 놓치고
결국에는 그냥 매번 걱정만 하게 되는 일상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당뇨는 절반이 오해에서 시작되고 오해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절반 이상 좋아질 수 있다라고요. 과당이 다이어트에 더 해로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당은 혈당을 안 올리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절반만 맞고 나머지 절반은 진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과당은 포도당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과당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게 함정입니다. 과당은 혈당을 건드리지 않는 대신 더 조용하고 위험하게 몸을 망가뜨리거든요. 포도당은 근육이랑 간으로 나눠서 들어가게 되지만 이 과당은 이 과정이 없어요. 바로 간으로 직행하게 돼요. 그러면 간은 어떨까요? 간은 이 과당을 한꺼번에 많이 받아들이면 선택지가 없어요. 주는데 받아야죠, 뭐 어떡해. 그래서 조금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이제 중성지방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당을 많이 먹을수록 지방간이 빨리 생기고 내장 지방이 빠르게 쌓이고 혈중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이 더 빨리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은 괜찮아 보이는데 몸은 더 빨리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과당은 포만감을 만들지 않아요. 과당은 배부르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포도당 같이 빵, 떡, 면 이런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 렙틴이 올라가면서 아, 배부르다. 뭐가 들어왔네. 이런 신호를 뇌가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가 부르니까 그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당은 칼로리는 많은데 들어온 양은 많은데 그런데도 이 신호가 안 가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다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니까 더 먹게 되고 더 먹어도 되겠지. 아직 많이 안 먹었으니까 더 먹어도 되겠지 하면서 과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축적이 되고 그게 당뇨 전 단계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특히 아직도 많은 분들이 말린 과일도 과일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드시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과일이니까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이 말린 과일은 당이 엄청나게 농축된 거라서 지방간을 정말 빠르게 만드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과당 중에서도 그냥 혈당 폭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과일을 식사 후에 후식으로 드시곤 하는데요. 식사 후에는 사실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몸에서도 에너지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는 드시지 않는 거를 저는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식사 후에 과당이 들어오게 되면 간은 그대로 지방으로 바꿔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공복 혈당 괜찮고 식후 혈당 괜찮게 나오는데 지방간이 생겼어요.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식사 과일, 말린 과일 이런 것들을 꾸준히 드시면 지방간이 자꾸 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단맛과 혈당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혈당만 안 올리면 괜찮지 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대사건강, 이 당뇨는 혈당 숫자 하나로 결정되지 않아요. 과당은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혹은 올릴 수 있음에도 지방, 간, 인슐린, 장내 미생물까지 몸 대사를 전체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과일을 못 먹는 거예요? 당뇨 환자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혈당이 걱정되지만 과일 좋아하는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 드시고 싶으시다면 저는 식사 후가 아니라 운동 전이나 운동 후에 적정량을 드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단맛이 나는 과일 무조건 나쁘다 라고 보지 마시고요. 단맛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간으로 갈까? 아니면 근육으로 갈까? 이 부분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선택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뇨 유발시키는 습관들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당뇨를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올랐다, 갑자기 당뇨가 생겼다 이렇게 느끼시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해온 작은 습관들, 그게 몇 년 동안 혹은 몇십 년 동안 계속 쌓이면서 췌장이 조금씩 지쳐버린 결과예요. 특히 한국인은 원래 췌장 기능이 서양인보다 훨씬 약해요. 췌장 크기 자체도 작고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같은 생활 습관을
하더라도 영향을 더 빨리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은 체중이 조금만 늘어나도,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아도, 잠을 하루만 못 자도 혈당이 금방 흔들려요. 그러면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뇨를 유발시키는 가장 큰 원인 뭘까 하면은 결국은 식습관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 그것뿐만 아니라요, 어떻게 먹느냐 이것도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췌장은 원래 하루에 3번만 일해도 충분한데 조금씩 여러 번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 저도 위가 작아서 조금씩 여러 번 먹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췌장이 하루에 7번 8번씩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간식을 자주 먹어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차고 이 혈당이 어떻게 변하나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까 밥 먹을 때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데 이 간식을 먹었을 때도 혈당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정말 쉬지 않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 혈당 관리 진짜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식을 자주 먹으면 하루 종일 나도 모르게 췌장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췌장이 더 빨리 지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게다가요, 제가 잠을 또 잘 못 자는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공복 혈당도 그렇고 식후 혈당도 그렇고 완전 불안정하게 나오더라고요. 특히 11시 이후에 자거나 한 6시간 이상 잠을 못 자게 되면 이게 혈당이 훨씬 더 많이 튀더라고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이 올라가면서 인슐린이 잘 안 듣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 오르고요. 공복 혈당도 오르고요. 혈당 스파이크도 훨씬 쉽게 옵니다. 그래서 밥도 잘 챙겨 먹어야 하고 잠도 잘 자야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비교적 괜찮은 과일은 무엇이 있나요? 당뇨 23년 차인 저희 어머님께서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과일들 대표적으로 4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딸기, 블루베리는 혈당 부하 지수가 정말 낮고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대사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당뇨 23년 차인 저희 어머님께서도 맘 편히 드시는 과일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평소보다 조금 많이 먹어도 혈당이 괜찮더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정말 좋은 과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과예요. 사과는 혈당 지수가 생각보다 높지는 않은데요. 특히 껍질에 있는 폴리페놀, 팩틴이라는 성분이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껍질째 드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땅콩버터랑 사과를 같이 드시는 분도 많은데요. 실제로 그렇게 드시면 혈당 방어에도 도움되니까 아침에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땅콩버터랑 같이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린 키위입니다. 그린 키위는 혈당 지수도 낮고 비타민 C와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의외지만 바나나가 있어요. 바나나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과일인데요.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잘 익은 바나나, 반점이 생기기 시작한 바나나는 당도가 높기 때문에 혈당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덜 익은 초록빛을 띠는 그런 초록 바나나가 훨씬 좋습니다. 저항성 성분이 많아서 배부른 느낌도 좋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나오거든요. 실제로 저희 어머님께서 추석 때 이제 운동을 할 거라고 운동 전에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를 한 개 먹었는데 그때 일이 있어서 운동을 못 하셨어요. 그랬더니 혈당이 200 이상 막 치솟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래서 바나나는 무조건 덜 익은 걸 먹어야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어떤 과일을 먹을까의 기준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이 과일을 혈당 안 올리니까 좋으니까 마음껏 드시면 안 되겠죠. 또 적정한 양이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과일은 무조건 통째로 드셔야 됩니다. 주스로 갈아버려서 액체로 드시게 되면요, 식이섬유가 다 파괴돼서 혈당이 순식간에 오릅니다. 두 번째는요,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과일이든지요, 종이컵 1컵 혹은 반컵 분량으로 양을 조금씩 천천히 늘려가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일만 단독으로 먹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특히 공복에 과일만 먹으면요, 혈당이 정말 빠르게 올라요. 그래서 단백질이나 지방을 먼저 조금 드시고 과일을 곁들여 드시거나 밥을 먹고 나서 디저트로 조금만 드시는 게 혈당은 훨씬
덜 올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마다 같은 과일이어도 혈당이 다 다르게 반응을 하거든요. 실제로 어떤 분은 방울토마토 혈당 하나도 안 오르는데 어떤 분은 방울토마토 먹었더니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안 먹는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먹는 과일이라면 15분, 30분, 45분 혈당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시고 나한테 맞는 과일인지 아닌지 꼭 확인을 하신 후에 마음 편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당뇨 환자 과일 먹을 수 있습니다.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종류, 양, 방식을 정확히 지키시면서 드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저는 당뇨 23년 차인 엄마와 함께 실제로 어떻게 먹고 얼마나 먹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혈당이 오르는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당뇨딸인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 당뇨를 진단받았을 때가 벌써 23년, 24년이 다 됐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도 없었고요. TV에서 당뇨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당뇨니까 밥 줄이세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이게 저희 엄마가 들을 수 있는 말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엄마는 의사 선생님 말만 듣고 밥은 거의 안 드셔서 저혈당이 와서 거의 쓰러질 뻔한 적도 많았고요. 새벽 4시에 농사일 나가시면서도 운동하라니까 운동해야지 하면서 진짜 악으로 깡으로 운동하셨던 적도 많았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알게 됐죠. 혈당 관리는 의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방법의 문제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직접 실험을 하고 논문도 찾아보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당뇨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마음 저도 이해는 합니다. 매일매일, 매번, 매 식사마다 조절하고 참아내는 건 정말 지치거든요. 근데요, 제가 혈액투석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포기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나중에는 결국 많은 걸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병원을 다니느라 합병증을 관리하느라 정작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반대로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꾸준히 혈당을 관리하신 분들은 나이 들어서도 여행을 다니고 손주랑 놀고 또 좋아하는 취미도 열심히 이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벽하게 관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일단은 해보세요. 그게 결국 나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될 거고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람들이 가장 그걸 간절하게 바라고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어요. 힘들면 혼자만 고민하지 마세요. 혈당,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힘든 문제들 혼자 떠안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뇨 23년 차인 엄마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영상을 올리고 당뇨에 좋은 제품들도 추천을 해드리고 실제로 어떤 게 더 좋은지 제 몸을 통해서 실제로 혈당 실험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과 다른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과 소통하고 힘을 얻고 싶다면 당뇨딸 채널로 한번 와주세요. 저랑 함께 다시 건강해지는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